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 세무이급 10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1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먼저 우리가 대표이사가 있고요. 김대리가 있는데, 김대리님, 공장 신축에 필요한 회사 앞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은 철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철거했어요. 자, 김대리입니다. 대표님, 건물 1,000원과 그리고 토지 2,000원, 철거 비용 500원을 들여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토지는 얼마로 회계 처리할까요? 이렇게 기존 건물이 아니라 새 건물을 구입한 후에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건물 가액은 토지 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건물값 1,000원과 토지값 2,000원 그리고 철거 비용 500원 들었죠. 이 돈도 몽땅해서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토지 3,500원으로 처리한다는 거, 건물과 철거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실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기존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자, 대표이사입니다. 김 과장님, 당사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D동 창고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D동 창고 건물, 이 건물은 우리 회사 건물이 되겠죠. 이런 경우 대표님, 지도건가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700원인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00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처리는 이때 이 건물은 유형자산 처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원받고 파는 거예요. 대변에 건물 1,000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700원, 그러면 장부가액이 300원이 되겠죠. 자, 철거 비용이 없었더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이 될 텐데요. 이 철거 비용 100원까지 합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0원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렇죠. 1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철거 비용이 들게 되면 건물 가액과 그리고 철거 비용은 토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자, 1번을 제가 상세하게 봤던 이유는 이게 실무시험에 출제가 되면 잘 틀리는 부분이라서 보았습니다. 2번,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네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유형자산과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 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번도 맞는 말이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토지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틀렸네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을 또는 토지를 구입한 후의 지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 또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이 아니라 구입하고 난 뒤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되고요. 자, 이 자본에 관련된 거, 우리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혹시 계정 과목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기 주식을 찾아보면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자, 자기 주식 해보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아래쪽에 있죠. 자본 조정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회사 주식 발행과 그리고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 또는 운용 자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 또는 기업의 운영 자금을 사용하기 위함. 혹시 이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상증자죠. 유상증자가 되는데요.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운용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99%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용 자금이 없단 말은 회사 사업이 안 되어서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이 없으니까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쓰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총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물론 자본은 우리 5가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본에 관련된 거, 자본금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상증자가 되고요. 무상증자도 있죠. 유상 반대는 아니고 무상도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그리고 어디에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잉여금에 있는 것을 자본금에 넣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의 일생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출생하는 것이 정자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죠. 그리고 성장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 주식인데요. 자기 주식을 판매도 가능하고요. 매각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하죠. 이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고요. 사망이죠. 사람도 언젠가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식에서는 감자라 그래요. 그래서 감자차익, 감자차손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는데요.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할증 발행을 하더라도 항상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고요. 할인 발행하게 되면 작게 받은 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 할증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보다 더 받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물론 수수료가 들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 빼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상대 계정을 금액을 조회해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해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전산세무위급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즉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것들이 다 자본 계정이 되고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이 설탕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무엇이 된다?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에 이거 감자 주세요와 설탕이 나오게 되면 꼭 총계정 원장에서 상대 계정을 조회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예, 우리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응여금으로 처리한다. 예,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혹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 응여금인지 모르시는 분은 조금 전에 보셨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맞죠? 남은 잔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상계하고. 자, 남은 잔액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죠. 감자 차손은 무엇이 된다? 자본 조정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감자 차손이죠. 컨트롤 F, 감자 차손, 감자 차손. 자, 감자 차손 찾았습니다. 감자 차손은 이렇게 자본 조정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게 3번 맞는 말이죠. 무상증자할 때 잉여금을 어디에? 자본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예, 맞고요. 4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예, 이번에도 이런 말이 나왔죠. 감자 주세요와 설탕,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우선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거 전산회계 2급에나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입니다. 남은 기간이 아니라 구입하는 시점에 만기가 3개월, 참고로 회계에서는 한 달이 3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인 자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질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미국 달러화 지폐 현금이 되겠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이 되겠죠. 현금이네요.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예, 맞네요. 상환기일이 1년이죠. 아니죠. 3개월 이내인 단기 대여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틀렸네요. 1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정도에서나 다루는 문제인데요. 출제위원님 땡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나와 있는 게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있네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이 되죠. 이 매출이익에서 무엇을 빼면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즉 5천만원에서 얼마?
자, 차량 유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건대란 말입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기부금이 영업 외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잡손실도 영업 외 비용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빼면 4,4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혹시나 잡손실이 영업비용인지 영업 외 비용인지 잘 시험 치다 보면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F에서 잡손실 이렇게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지구 등록을 잘 사용하시면 유리합니다. 잡손실 900번대죠. 위로 살살 올라가 보시면 영업 외 비용으로 나옵니다. 충분히 맞히실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한번 살펴볼게요. 5번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체가 되겠네요. 사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사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체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주 명성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명성회사 대표님, 자, 우리 돈 좀 빌려주십시오. 30억을 빌려줄 수 있나요? 하면 명성에서 예, 빌려드릴게요. 사채를 발행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회사가 다시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줘요. 발행해주고 명성으로부터 30억을 받게 됩니다. 주로 장기죠. 뭐 1년 만에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3년, 5년 이렇게 장기 자금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장기 작업이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채 발행하는 것도 주식 발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는 인기가 좋죠. 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5%밖에 안 주는데 우리 회사 사채를 사면은 8%를 주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하겠죠. 할증 발행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기가 좋아서 매력이 높아서 할증 발행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액면 이자율, 사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는 액면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을 이자를 더 많이 준다네요.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할인 발행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채를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에는 할 수는 없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는데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죠. 자, 사채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사채가 됩니다. 사채가 되고요. 두 번째, 액면 발행은 사채 액면 금액 그대로 받는 거고, 할인 발행은 뭐 100만원짜리를 9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차익이 생기죠. 그것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할증 발행은 사채 100만원짜리를 뭐 120만원에 받았습니다. 이 20만원이 뭐가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데요. 여기서 발행 수수료가 있는 경우 살포, 팔포입니다. 살 때도 포함, 팔 때도 포함이니까, 자, 발행 수수료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현금은 얼마? 80만원으로 줄어들겠죠. 수수료는 어디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합니다. 그리고 할증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행 수수료가 1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에 발행했는데 10만원 빼고 110만원 받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원이 됩니다. 즉, 이 수수료는 할인 발행한 경우는 가산하고 할증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 그거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사채 발행 비용, 수수료 말씀드렸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1번 맞는 말입니다.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비용에서 차감하고 할인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고
할증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뺀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즉 시장 이자율이 높단 말이네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이럴 때는 할증 발행을 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한번 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그렇죠? 3번 맞는 말이네요. 4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자, 따라서 1번 맞는 말이었고요. 3번, 4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2번이 틀렸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없으니까 할인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의 일단 이거 탁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거 놓으면 참 되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는 주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다. 요게 비행기 제조와 관련된 원가 자료라네요. 주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만원이며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첫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A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겠네요. 물론 비행기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가 발생했다?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20만원을 비행기 A에도 배부하고 비행기 B에도 배부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배부하는 기준이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라 그러네요. 직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니까 이것이 되겠죠. 직접 재료비고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되겠죠. 요 해설이 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행기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100만원에다가 그러면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 보겠어요. 총 150만원이네요. 직접 재료비니까 150만원 곱하기 150만원 곱하기 전체가 150만원이죠. 150만원 중에 비행기 A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다? 6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3으로 쪼개면 되겠네요. 5가 되고요. 그리고 2가 되겠죠. 5분의 2, 즉 40%가 되겠네요. 자, 어느 금액에 120만원에 40%가 되니까 48만원이죠. 48만원. 그러면 얼마가 된다? 100만원에 48만원 더하니까 148만원입니다. 자, 요거 해설이 제가 조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직접 노무비 기준이 아니라 직접 재료비 기준이 되고요. 우연찮게 또 정답은 같아 버렸네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이 150만원 전체 금액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요거는 150만원 중에서 60만원, 얘는 150만원 중에서 90만원입니다. 따라서 여기 한번 볼게요. 비행기 A의 배부액은 총 120만원이 배부될 텐데, 자, 비행기 A의 직접 재료비는 6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은 얼마다? 150만원. 그러면 5분의 2가 되죠. 약분하니까 30만원으로 약분되잖아요. 5분의 2, 40%죠. 40%를 곱하면 48만원이 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얼마? 100만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얼마? 48만원. 그래서 148만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설을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고요. 이게 60만원이고 이게 150만원입니다. 왜? 직접 재료비를 기준이니까 직접 재료비는 이것이 되고 전체 150만원 중에서 비행기 A가 차지하는 것은 60만원입니다. 따라서 150만원 분의 60만원 하면은
이게 40%죠. 40%.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120만원의 40%를 여기에 배분하고, 그리고 120만원의 60%를 여기에 배분하면 비행기비도 구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예, 우리 공손 불량품을 말하죠. 한번 볼게요.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수량, 기말 제공품. 그러면 이거 세 가지 가지고 단기 완성품 수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문제의 키는 비정상 공손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완성품 수량은 계산상 몇 개가 완성되어야 하는가 하면 기초 제공품이 3,000개, 단기 착수 수량이 2,300개, 기말 제공품 수량이 1,100개를 빼면은 4,200개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완성품 수는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자, 4,200개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공손이 200개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완성된 거는 몇 개다? 4,00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3%다. 4,000개 중에서 3%가 정상 공손이네요. 그럼 3, 4, 12, 120개가 정상입니다. 우리 총 공손은 몇 개였습니까? 200개. 200개 중에서 120개가 정상이니까 나머지가 몇 개? 80개가 되겠네요. 80개가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세정은 정상 개별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시간당 만원, 예상 직접 노무시간은 10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100시간이다. 110시간이고 100시간이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40만원인 경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정상 개별원가 제도가 있고요. 실제 개별원가 제도가 있는데요. 싹 다 배부 기준량은 실제 배부 기준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 노무시간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란 말입니다. 실제 노무시간 100시간 이것이 사용이 된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정상 개별원가는 실제 배부율이지만 우리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지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얼마입니까? 만원입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다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다? 100시간. 이게 100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자, 그래서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우리가 배부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예상으로 배부된 거죠. 100만원입니다. 근데 실제 발생액은 얼마다?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나는 100만원을 예상해서 배부를 했는데, 예정 배부를 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다? 1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부했습니까? 작게 배부했습니까? 작게 배부했죠. 얼마 작게 배부했을까요? 40만원을 작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과소 배부가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만원이라는 거, 요것은 지뢰.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 100시간.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정 배부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시간이 만원이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근데 실제 발생액은 얼마다? 14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40만원 작게 배부를 했죠.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비해서 40만원 작게 배부했습니다. 자, 예정 배부액 100만원 구하는 거, 예정 배부율 만원, 실제 직접 노무시간 100시간 위에 거 참고해서 요거 구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예정 배부됐는데 실제 발생액은 140만원이니까 40만원 과소 배부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힘들어 하시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키는 무엇이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도, 정상 개별 원가 계산도 배부 기준량은 항상 실제 배부 기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례예요. 이 예상 직접 노무 시간에 포인트를 맞추어 버리면 이 계산이 안 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지금은 문제에서 예정 배부율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공통부분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원가회계에서는 이렇게 공통부분 또는 제조간접비 이거 배부하는 게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통부분 원가가 되고요. 배부하는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하는 기준인데요. 자,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게 없다면 수혜 기준, 그게 없다면 부담 능력 기준, 그게 없다면 공정성 기준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자,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 결과를 연결시키는 방식이고요.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두 번째, 수혜 기준은 원가 대상에 제공된 수혜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혜 혜택에 따라 배분하는 기준이고요. 이거 부담 능력 기준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며, 공정성 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면적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거 맞죠? 합리적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각 종업원의 수, 그렇죠? 종업원의 수가 많으면 많이 배분하고 작으면 작게 배분하는 거. 예, 이번도 맞네요. 기계의 감가상각비, 점유 면적이 아니죠. 기계의 감가상각은 사용 횟수나 아니면 사용 시간이 더 낫겠네요. 사용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3번은 틀렸네요. 4번,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아래 그래프의 좁도는 조합대에 따라 원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를 볼 때는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총원가, 조합도는 생산량이 되겠죠. 생산량이 많이 생산하는 거. 자, 여기는 단위당 원가입니다. 한 개당 원가가 되겠죠. 이것도 단위당 원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총원가, 조합도에 비례하여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원가가 있죠. 이것이 무엇이 되겠다? 1번은 정확하게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1번은 고정비가 아니죠. 2번, 조합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도 항상 일정하네요. 이게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고정비가 되겠죠.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가 되고요.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 달세 정도가 되겠죠. 왜? 우리가 100개 생산하든 500개 생산하든 달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그림이 같지만 달라요. 조합도가 증가되는데 단위당 원가는 똑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플라스틱이 1g 듭니다. 자, 100개를 만들면 플라스틱은 몇 g이 들까요? 100g입니다. 자,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을까요? 1g짜리가 100개잖아요. 그래서 총 100g이에요. 단위당 원가가 항상 일정한 것은 3번도 뭐가 된다? 변동비. 1번과 3번은 변동비, 2번은 고정비가 되고요. 자, 단위당 원가가 있고요. 조합도네요. 조합도가 증가하면서 이런 그래프는 없죠. 요런 거는 있죠.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 개당 단가가 줄어드는 것은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면 고정비가 되겠지만 이런 그래프는 해당되는 게 존재하지 않네요. 제가 언뜻 기억했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되는 거네요. 포함되는 거. 자, 이 문제의 키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애누리죠.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 할인. 우리가 매출하고 나서 약속에 의해서 일찍 받으면 깎아주는 거 있죠.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 우리가 팔았다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당연히 포함 안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연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조금 늦게 받았을 때 연체료 조금 받는 거 있죠. 그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구분 기재된 봉사료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환 조건부의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인데요. 자, 특히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이 어떤 거냐면 술 이야기를 해서 될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병맥주 있잖아요. 병맥주를 우리가 샀습니다. 사게 되면 맥주값 플러스 병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다시 갖다 주면 100원인가 돌려주잖아요. 이게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이때 맥주값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1000원이고 용기값이 100원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11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값 100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1000원으로 본다. 즉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이런 걸 옥션이나 머치마켓에서 무엇을 샀습니다. 이게 받았는데 부셔졌어요. 돈 줄까요? 내라도 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자, 포함하지 않는다와 공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단 공제란 말을 한번 봐요. 공제, 우리 대손세액 공제. 공제란 말은 뺍니다. 빼는 거. 빼기가 공제가 되는데요.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란 말은 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대손금입니다. 대손 확정 시 확정된 과세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게 되겠죠. 우리 세무하니까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손금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게 되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하겠죠. 그런데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란 말은 일단은 과세 표준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왜? 판매 시점에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자, 대손이란 말 자체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랍니다. 파는 시점에, 매각 시점에 대손이 발생할 것을 안다면 누가 팔겠습니까? 팔질 않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넉 달 뒤에 받기로 하고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했어요. 부가세 납부했습니다.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그 다음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을 통해서 공제를 받는 거지 이게 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판매 장려금입니다. 우리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뭐가 돼요?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물건으로 줬을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는 거. 하자보증금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요.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들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네요.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 그렇죠.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예, 맞습니다. 매출 애누리액, 매출 애누리는 어때요? 팔았다가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겁니다.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포함하는 거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팔았다가 돌려받았으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할인액,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서 빨리 받게 되면 깎아주게 되죠. 그 할인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영세율이죠. 키워드는 영세율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다. 1번 정확한 말이 되고요. 또 있죠. 수출 촉진의 목적도 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면세죠. 면세의 경우는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있는 게 면세라는 거.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 나라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호주의 호혜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판매하는 거 있죠.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용역의 공급인데 1개는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자재를 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건물 지어주라. 용역을 제공해 달란 말이죠. 예, 1번 용역의 제공 맞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주요한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이것도 가공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서 주는 것은 용역이 되겠죠. 2번도 용역입니다.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용역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틀렸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자기가 요거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용역의 공급 같지만 4번은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자, 여기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입니다. 틀린 거네요. 첫 번째,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나이 계산할 때는 연 빼기 연으로 계산했죠.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 앞날 상황에 따라 다른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참고로 장애가 완치가 되면 당해까지는 해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5월 8일날 장애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전날인 5월 7일 기준으로 당해까지,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3번,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다. 이거 좀, 이런 문제는 좀 그렇긴 그러네요. 아무튼, 요게 틀렸네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전날, 이렇게 치유일이 아니라 치유 전날,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전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란다. 아주 간단한 거죠. 출생을 12월 31일 날 우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하루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며 3번이 틀렸던 이유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전날, 치유일이 아니라 치유 전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기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네요.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네요. 맞는 거.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옳은 겁니다. 자, 한번 종합소득금액 하기 전에 잠시만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납세 의무자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년은 365일인데요. 365일인데 366일도 있죠. 나누기 1을 하면 183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소득세법의 특징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도세의 구분인데요. 종합소득 되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 되는 거 6가지가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배사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실제로 2배사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금년이 아니라 근이죠. 이건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2배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2배사 회원님들 금년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쁨을 누리세요. 기타소득. 이것이 종합과세되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류과세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누진제잖아요. 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있는 게 분류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결손금이에요. 우리 사업을 해서 손해보는 거 있죠? 결손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작년에서 넘어온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하는데요. 자,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 처리 순서입니다. 자, 이거 금년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자꾸만 금년 담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담배를 태서 그래요. 자, 아무튼 204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연초되면 금년 결심했다가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시 담배 패잖아요. 담배 태듯이 금년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의 기회가 왔을 때 금년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공지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는 잘은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오면 잘 틀려요. 잘 틀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순서를 이렇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결손금은
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S만 공제하고 없을 때는 차기로 이월한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2월 공제 기간을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15년 이내 요게 개정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개정됐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이게 10년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15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금액은 204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퇴직소득 아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요거 퇴직소득 때문에 틀렸네요. 204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두 번째,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원천징수된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아닙니다. 이게 매출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죠.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4번,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예, 맞죠? 이 공제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사업소득부터 제일 먼저고요. 금년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년에 기타소득,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이자소득,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당소득, 이런 순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 법이니까 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우는 길밖에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부 2급 103회 1강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